남편이 죽었다. 아침이었다. 늘 그렇듯 먼저 눈을 뜬 나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밥솥을 열었다.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매일 반복되던 아침이었고 남편은 늘 늦잠을 잤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어깨를 살짝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을 더 세게 흔들었다. 괜찮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제발 눈을 뜨라고 울면서 소리쳤다.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 차가움이 내 손바닥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그 순간부터 기억은 끊어진 듯 이어졌다.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나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기계음과 흰 불빛 속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은 길지 않았고 결과는 단순했다. 이미 늦었다는 말뿐이었다. 장례식장은 빠르게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기계가 되었다. 울어야 할 순간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나올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관 속에 누운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이상하게도 나를 화나게 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이들 대학 보내면 둘만의 시간을 살자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먼저 멈춰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남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방 문은 그대로였다. 그날 아침처럼 다시 문을 열면 그가 누워있을 것만 같았다. 현실은 분명했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겨울이었다. 우리는 늘 봄을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 자체가 이미 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조용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밥솥을 열었다. 두 사람 몫으로 밥을 퍼담으려다 숟가락을 멈췄다. 빈자리는 눈으로 보기보다 손이 먼저 알았다. 수저 하나를 다시 서랍에 넣는 그 짧은 순간에 숨이 막혔다. 그래도 나는 울지 않았다. 아직 울 차례가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의 방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나는 일부러 그 앞을 피해 다녔다. 문을 열면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너무 성급했다. 시간은 나를 앞으로 데려가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세워두기만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괜찮냐는 말에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누군지 헷갈렸다. 남편을 잃은 아내인지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엄마인지.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나는 남편의 방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문을 열자 그가 쓰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옷장에 걸린 코트, 침대 옆에 놓인 안경, 어제까지의 삶이 멈춰있는 공간.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이 분명했다.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는지, 왜 나만 남겨두었는지. 그 분노는 소리 없는 외침처럼 방 안에 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이 시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남편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나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흘러가야 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물이 났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남편이 늘 신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정리하려다 멈췄다.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서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그제야 숨이 가빠졌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눈물은 참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었다. 겨우 진정하고 나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집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는데 중심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남편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늘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고 문이 삐걱거리면 조용히 고치고 말없이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 그 존재가 사라지자 일상은 멀쩡해 보이면서도 자꾸 어긋났다. 나는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다시 확인했고 계량기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혼자 사는 법을 새로 배우는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에서 남았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검은 옷을 벗어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일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문득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는 건 결국 하루하루야.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내가 부끄러웠다.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 해가 질 무렵 나는 남편 방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 두는 게 더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빛 아래서 방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가 없는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날이 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겼다. 장례식이 끝나면 남는 건 고요뿐이라는 말을 그제야 이해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집안은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나는 일부러 라디오를 켜두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 집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음악과 사연들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남편이 즐겨 듣던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 무렵 나는 동네 마트에 다녀왔다. 늘 둘이서 가던 길을 혼자 걷는 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계산대 앞에서 습관처럼 두 사람 옷을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 반복되는 동작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화가 치밀었다. 왜 모든 선택이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지, 왜 내 일상은 한 사람의 부재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그 분노는 억울함에 가까웠다.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왜 나만 벌을 받는 것 같았을까?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그때 남편의 말투가 떠올랐다. 큰 소리를 내는 법 없이 늘 조용히 할 일을 해내던 사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불공평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선명해졌다. 그는 늘 참는 게 편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세상이 강요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올라왔다. 분노는 슬픔보다 오래 남는 감정이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남편의 외투를 꺼내 들었다. 겨울 내내 그를 감싸던 옷이었다. 옷에서 희미하게 남은 체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외투를 다시 걸어두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나라도 우리 어떤 시간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참기만 하며 살았던 날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남편은 조용히 떠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조용히 사라질 일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 사실을 세상보다 먼저 인정했다. 다섯째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이유는 없었다. 몸이 먼저 깨어났고 마음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가슴이 조금 아팠다. 예전 같으면 남편에게 춥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갈 곳이 없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창문을 닫았다. 이런 사소한 순간마다 그의 부재는 또렷해졌다.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다.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명함들, 메모지, 사용하지 않은 볼펜들이 들어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늘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삶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늘 봄을 이야기했지만 그 봄을 위해 너무 많은 겨울을 그냥 지나쳐온 건 아닐까? 기다림에 익숙해진 삶, 미움에 길들여진 시간. 남편은 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나와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걸 이제 와서야 깨닫는 내가 미웠다. 하지만 미움보다 더 큰 감정은 다짐이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조용히 묻히지 않게 적어도 내 안에서는 분명하게 남기겠다고. 6째 날 나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떨렸다. 화면이 켜지자 알림창에 회사 단체방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안에서 남편은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없는 존재였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빠르게 일상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누구보다 묵묵히 일했는데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 남편이 겪었을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부당한 말에도 웃으며 넘기고 불합리한 상황에도 참고 버텼을 것이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결코 편안함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무너졌다. 남편의 삶은 착해서 희생된 삶이 아니어야 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했다. 중요한 건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남겨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였다. 남편이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까지 대신 외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그 삶을 값싸게 정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처음으로 집 밖 산책을 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다. 익숙한 골목, 늘 함께 지나던 길이었지만 풍경은 달라 보였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서러웠다가 곧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세상이 멈출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멈춰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들 역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편도 그랬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을 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불완전했지만 헛되지는 않았다는 걸. 서로 기대며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이 나를 조금 살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빵집에 들러 작은 빵 하나를 샀다. 둘이 나눠 먹던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혼자 먹어도 괜찮았다. 남편의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실은 비워내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8째 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예전만큼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픔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날카롭던 슬픔이 둔해지고 대신 묵직한 그리움이 남았다. 나는 남편 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먼지가 떠올랐다. 그 빛 속에서 방은 더 이상 죽음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삶이 잠시 멈춰 있는 공간 같았다. 언젠가는 다시 이 방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애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조금 이해했다. 하루를 보내며 나는 소소한 일들에서 이상한 보람을 느꼈다. 밥을 제대로 먹고 빨래를 개고 해가 지는 걸 보는 일. 남편이 늘 지켜온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그의 삶은 큰 성취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루를 책임지는 삶이었다. 그 책임을 이제는 내가 이어가고 있었다. 9째 날, 나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었다.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거실 한켠에 두자 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없는 사람을 붙잡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가 분명히 존재했고 여기에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기억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오후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늘 언젠가를 말하며 살았지만 결국 살았던 건 늘 지금이었다. 그 지금들이 모여 우리의 전부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 하나를 만들었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그대로 두었다. 남편 몫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였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씹으며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열흘째 되는 아침,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몸은 이미 이 집의 리듬에 적응해 있었다. 부엌으로 가기 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방 쪽을 바라봤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시선이 갔다. 문은 닫혀 있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안에 어떤 기척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감각.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앞까지 걸어갔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다. 열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방을 향해 걸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고 나는 아직 여기 남아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